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놓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혼자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고 그냥 이렇게 늙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군요. 어느 날 밤 식어버린 미역국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그만 흑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순입니다. 올해로 꼭 70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장 골목에서 30년 넘게 김밥집을 운영해 왔고요. 손등에는 기름 튄 흉터가 지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이 흉터 하나하나가 다 아들 등록금이었고 아들 과외비였고 며느리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 칠순 생일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알림창에 딱 뜨더군요. 이정훈 님이 1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10만 원짜리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이 긴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털어놓겠다고요. 제가 정훈이 아버지를 잃은 건 36살 때였습니다. 1990년 겨울이었으니까 벌써 34년 전이군요. 그때 저는 안성시장 안에서 남편 이재복 씨와 함께 조그만 분식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그리고 김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손바닥만 한 가게였지만 우리 셋은 참 행복했습니다. 아들 정훈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밥 때만 되면 가게 구석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숙제를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안실 흰 천 앞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아무것도요. 다만 시장통에서 가게 문을 아직 안 닫았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게 그 시절 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 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정훈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라. 그게 제가 정훈이한테 한 가장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 지키려고 이후 30년을 달렸습니다. 가게 이름을 새로 바꿨습니다. 미순이네 김밥이라고.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제 이름을 가게 간판에 내거는 게 왜 이리 나쁘끄럽던지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저 자신밖에요. 새벽 4시 저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안성 장날이면 시장 새벽이 빨랐습니다. 이른 새벽 30분만 늦어도 좋은 자리를 못 잡는 터라 저는 늘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참기름 냄새, 단무지 무치는 냄새, 시금치 데치는 냄새. 그 냄새가 제 삶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정훈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을 닮아서인지 이해가 빠르고 집중력이 남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항상 상위권이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이 아이는 뭔가 될 것 같다고들 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참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될 것 같은 아이를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습니다. 그 시절 안성에서 과외 선생님 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이나 평택에서 일주일에 2번 기차 타고 내려오는 선생님을 어렵사리 섭외했고 한 달 수업료가 상당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김밥을 더 많이 쌌습니다. 평소 하루 50줄 팔던 걸 80줄로 늘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걸 3시 반으로 당겼습니다. 점심때 파는 것만으론 부족하니까 저녁 장사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손이 많이 상했습니다. 새벽마다 찬물에 재료를 씻고 참기름 바른 김 위에 밥을 펼치고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가며 많은 그 작업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는 동상까지 걸렸지만 손에 붕대를 감은 채로도 김밥을 말았습니다. 일을 쉬면 돈이 안 나오니까요. 아들 과외비가 하루도 밀리면 안 되니까요. 정훈이는 제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을 겁니다. 저도 일부러 티를 안 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 했습니다. 엄마 요즘 장사 잘 된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라고. 한 번은 정훈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반 친구들이랑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참가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을 건너뛰고 김밥을 말고 김밥이 다 팔릴 때까지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정훈이한테 참가비 봉투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김밥 다 팔아서 좀 더 벌었다.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정훈이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봉투를 받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면 됐지. 뭘 더 바라겠나? 그게 제 욕심의 전부였습니다. 수능날에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험장 가는 아들의 도시락을 싸놓고 바로 가게로 왔습니다. 아들이 시험 보는 동안 저는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꾸 재료가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수의과 대학에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왔을 때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그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쏟아졌습니다. 30년 묵은 무언가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가 수의사 면허를 따고 안성 인근에 동물병원을 차린 게 32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손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제법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흰 가운 입고 청진기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봤을 때 그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내가 이걸 위해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 강수연이 정훈이 삶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1년쯤 지나서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고 목소리가 낭낭하고 밝았습니다. 정훈이가 데려왔을 때 저는 사실 반가웠습니다. 아들 옆에 든든한 사람이 생긴다는 게 엄마로서는 기쁜 일이니까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들었습니다. 예물 이야기를 꺼낼 때였습니다. 수연이 쪽 어머니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아 반지는 1캐럿 이상이어야 해요. 요즘 세상에 그것도 못 받으면 수연이가 속상할 것 같아요. 이서방도 면이 서지 않을 거고요. 그 말 뒤에 덧붙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아들 결혼인데 하는 마음에 그냥 수긍했습니다. 그 반지값을 마련하려고 저는 그의 여름 내내 더 많은 김밥을 말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오전 11시까지 장사하고 오후에 2시간 쉬고 저녁 7시까지 또 일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당겼지만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연이 손가락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그 반지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내 손에 있는 기름 흉터의 값이구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냥 밥 한 끼 먹은 것처럼 그렇게 소화하고 넘겼습니다. 결혼 초에는 명절마다 며느리가 왔습니다. 수연이는 요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전도 제가 부쳤고 나물도 제가 무쳤고 고기도 제가 굽고 수연이는 옆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하면서요. 그런데 한 번은 차례 준비를 하는데 수연이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사실 명절에 이렇게 오는 게 좀 힘들어요. 저희도 애 생기면 스케줄이 빡빡해지거든요. 앞으로는 명절 때 따로따로 지내는 건 어떨까요? 아무렇지 않게 밥 먹자는 말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국물간을 보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소금을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넣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우는 2014년 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62이던 해였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정우를 안았을 때 그 조그만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손자가 제게는 두 번째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훈이 내외가 바쁘다 보니 정우는 자연스럽게 저한테 많이 맡겨졌습니다. 아침에 데려다 주면 저녁에 데리러 오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정우한테 처음으로 숟가락질 가르쳐 준 것도 저였고 처음으로 할머니 소리 가르쳐 준 것도 저였습니다. 특히 정우가 김밥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만드는 것과 똑같이 집에서 작게 쪼개서 줬는데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좋은지 김밥을 보면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할머니 김밥 맛있어. 제일 맛있어. 그 말이 제 가게 간판보다 더 대단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 가게가 손자한테는 자랑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절 정우와 보낸 몇 년이 제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5살이 되던 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아이 교육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영어 교육은 빠를수록 좋대요. 정우 벌써 5살인데 저희가 좀 늦었죠? 어머니, 주변에 캐나다 보내는 집들이 많아요. 정우도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수연이는 항상 밥 먹자고 이야기하듯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젊은 엄마들이 하는 교육열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슬쩍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게 재개발 소문이 있던데 정우 유학준비금으로 미리 좀. 그 순간만큼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목소리도 살짝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정우가 캐나다로 떠나기로 결정된 건 정우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수연이가 직접 학교를 알아보고 수소까지 다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상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훈이가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엄마, 정우 다음 달에 캐나다 가. 수연이도 같이 가. 그게 다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손자를 멀리 보내는 것도 슬펐지만 그 결정 과정에 제가 없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알겠나, 다 정우 잘 되라고 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정우 마지막 밥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소고기를 듬뿍 넣은 김밥을 쌌습니다. 제일 좋은 쇠고기 안심으로 참기름도 3병을 뜯었습니다.
정우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요. 한 줄 한 줄 마음을 담아서 손이 떨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손자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요. 아들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던 수연이가 김밥통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우 좋아하잖아. 마지막으로 먹이려고. 수연이가 살짝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얘 이제 캐나다 가요. 옷에 이런 냄새 배면 애들이 싫어한다고요. 요즘 누가 집 김밥을 먹어요? 아무렇지 않게 정말로 아무 사심 없이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들 정훈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냥 가지고 가세요. 정우, 이제 서양 입맛 들여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에 든 김밥통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만든 그 김밥이 손자 입맛을 버린다고요. 내 손 냄새가 손자 옷에 배면 안 된다고요. 정우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 문 앞에 서서 정우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야, 할머니 왔어. 내일 비행기 타는 거지? 정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안았는지 모릅니다. 정우 머리카락에서 아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오래오래 맡았습니다. 이후로 언제 또 이렇게 안아볼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김밥통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저는 안성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손에 든 김밥통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건 제 가슴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그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정우 먹이려고 만든 소고기 김밥을 차갑게 식어버린 채로 한 줄씩 천천히. 그게 제 저녁이었습니다. 캐나다로 간 뒤로 정우와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수연이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정우도 학교 적응하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짧은 카카오톡 문자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유학 1년이 지나고 겨우 영상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정우 얼굴이 보고 싶어서 수연이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연이가 받아줬습니다. 화면에 정우 얼굴이 나왔습니다. 부쩍 커 있었습니다. 영어를 섞어 쓰는 게 어색해 보이면서도 기특했습니다. 정우야, 할머니야. 잘 지냈어? 정우는 화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를 보면 뛰어오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응, 할머니. 나 바빠. 그리고는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연이가 화면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요즘 수업이 많아서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밖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낮춘 목소리였는데 집안이 조용해서 다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어머니한테 이번 달 송금 더 해달라고 해. 정우, 골프 레슨비가 부족하거든. 재개발 소문도 있던데 재개발 보상금 미리 좀 당겨달라고 해봐. 잠시 뒤 정훈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노인네 혼자 사는데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어. 어차피 다 정우 거야. 저는 화면 속에 있는 수연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이만 끊을게요. 정우, 과외 시간 됐어요. 건강하세요. 뚝.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꺼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차가웠습니다. 노인네 혼자 사는데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어.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정우 거야.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젠가 열릴 금고였습니다. 번호를 기다리는 금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다가 새벽이 오면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은 생각을 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올해 제 칠순이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잔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창들이 미수나 칠순은 그래도 크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손주랑 며느리가 캐나다에 있어서 어디 그러겠어? 우리끼리 국밥이나 먹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정훈이가 깜짝 놀래켜주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냥 전화 한 통이라도 오래 이야기하지 않을까? 엄마의 마음이란 그런 겁니다. 이렇게 홀대받고도 또 기대를 하는 겁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혼자서요. 제 생일 미역국을 제가 끓였습니다.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2월의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카오뱅크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정훈 님이 1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있었습니다. 10만 원. 저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요. 70년 인생에 처음 느껴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오후에 아들 소셜미디어를 우연히 봤습니다. 정훈이가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연이와 정우, 셋이서 캐나다 밴쿠버 어느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케이크가 있었고 풍선이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가족이 제일 예쁘다, 행복해 보인다, 부럽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인사도 없이 바로 그렇게 해. 왜? 정훈아, 오늘 엄마 생일인 건 알지? 알아. 돈 보냈잖아. 그래, 받았다. 그런데 아들아, 너 지금 캐나다에 있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정우 때문에 왔어. 기러기 아빠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이해를 해줘야지. 그렇구나. 근데 정훈아, 오늘 거기서 파티한 거 봤다.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1등석 타고 간 거 맞지?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거긴 친구들이랑 맛있는 국밥이나 한 그릇 사드세요. 저희는 여기서 정우 공부 때문에 바빠요. 국밥? 기러기 아빠라서 돈이 없다던 아들이 1등석을 타고 날아가서 레스토랑 파티를 하고 제 칠순에 보낸 건 10만 원과 국밥 먹으라는 말.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미역국은 진작 식어 있었습니다. 뚝배기 표면에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국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제 70년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건가? 이게 그 새벽 4시와 단무지와 기름 흉터의 결과인가? 이게 내 잃은 살인가? 사실 제가 김밥 장사를 하던 그 안성시장 골목 건물은요, 임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유산 정리를 하면서 딱 한 가지 남은 게 그 건물이었습니다.
작고 낡고 시장 구석에 있어서 당시에는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금이 나오고 관리비가 들어서 팔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아니면 제가 장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 살았습니다. 아니, 들어가 장사했습니다. 30년을. 제가 아들한테 그 건물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훈이는 어머니가 임대로 장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연이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들이 노린 건 그 돈이었겠지요. 어머니가 세입자라면 보상금 조금 나올 테고 그걸 손자 골프 레슨비로 쓸 수 있다고 계산을 했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건물은 제 소유였고 재개발 보상금으로 확정된 금액이 30억 원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 낡은 건물이 30년 만에 30억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아서 한참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아들한테 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아들 병원 확장에 보태줄 계획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10만 원, 그리고 국밥이나 사드세요. 그 말을 들은 뒤에도 그 계획이 유효한가? 저는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 만남 약속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저는 먼저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흥분하지 않기로요. 화내지 않기로요. 그냥 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로요. 정훈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 또? 저는 숨을 한번 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짐승 고치는 수의사라더니 정작 내 애미가 사람인 건 잊었구나.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0만 원 잘 받았다. 그 10만 원은 내가 나중에 길바닥 나앉을 때 쓰라고 돌려보내주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슴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눌러두었던 것을 딱 2마디에 담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수원 팔달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건물 보상금 처리 방법과 재산 증여 계획 변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어머님의 재산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 예약, 재단 설립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아들 병원 확장 지원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건물 보상금 전액을 경기도 내 사회복지재단 2곳에 기부 예약을 했습니다. 한 곳은 노인복지시설, 한 곳은 아동지원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 근처 낡은 집을 정리하고 용인 수지구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에 입소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취미 교실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새 번호는 아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훈이가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뀐 번호로는 연락이 안 됐지요. 가게 옛날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저는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뒤였습니다. 정훈이가 제 동창 친구한테 연락을 했고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미순아, 정훈이가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야. 뭔 일이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나 이제 잘 살 거야. 며칠 뒤 정훈이가 직접 안성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집도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빈 가게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고 시장 상인분이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아들이 가게 앞에서 꽤 오래 서 있더라. 뭘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게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대고 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갔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니까요. 어머니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던 눈이 아직도 기억이 나니까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는 식어버린 미역국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먹은 소고기 김밥을 떠올렸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들렸던 노인네 돈 쓸 때가 어디 있겠어를 떠올렸습니다. 상처는 기억에 새겨지는 겁니다.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상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70살이 되어서야 받아들였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첫날 아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광교산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차려준 밥이었습니다. 흰 쌀밥, 된장국, 제철 나물, 생선구이. 저는 그 밥상 앞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낯설고도 따뜻한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받은 밥상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박순덕 어르신이 식당에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도 2달 됐어요. 여기 좋아요. 수영장이 특히 좋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원예 교실에 처음 나갔습니다. 화분에 흙을 채우고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시간에 자기 속도로 올라옵니다. 그 말이 유독 마음에 박혔습니다. 자기 시간에 자기 속도로. 저는 30년을 아들 시간에 아들 속도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에 제 속도로 살아도 됩니다. 그게 70살 이미순의 2번째 시작입니다.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됐습니다. 나를 위한 한 끼도 없이, 나를 위한 한 시간도 없이, 나를 위한 꿈 하나 없이 살아온 30년이 결국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지 마세요. 내 손에 쥔 게 있어야 자식도 나를 사람으로 봅니다.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끓여온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랑은 줘야 하지만 그 사랑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자식도 기댈 곳이 생깁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70살 2번째 봄입니다. 창밖 광교산에는 이제 막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제 속도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 손등에 기름 흉터, 그 흉터들이 저한테 묻더군요. 미순 씨, 이제 당신은 뭘 위해 살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게 70살 이미순이 처음으로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새벽 4시, 더 이상 단무지를 써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성시장 골목 어느 구석, 불 꺼진 간판 아래 미순인의 김밥이라는 글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순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출을 구경하기 위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말아야 할 필요가 없는 아침을 생애 처음으로 맞이하면서